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움은 때로 소리 없이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고독도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하는 고독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통계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중 수년째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노년층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를 줄여서 빈병고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첫째는 빈곤입니다. 가난은 젊거나 늙거나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입니다. 둘째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하나의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질병은 더욱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셋째는 무의, 즉 할 일이 없음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주제인 고독입니다. 이 4가지 고통은 따로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려와 한 사람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 즉 외로움은 이 모든 고통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와 같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독부 장관을 임명할 정도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관련 부처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극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노년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신 볕이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웅크린 채 앉아있거나 온종일 누워있는 앙상한 모습, 깊게 팬 주름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 방 안에 배어있는 특유의 냄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와 여기저기 쑤시는 만성질환. 그 장면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일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나를 찾아올 친구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깊은 고독에 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소셜미디어, SNS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닌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쓴 또 다른 아바타에 가깝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신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만을 전시하는 그곳에서 나의 초라하고 아픈 속내를 드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뿐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사이버 공간의 친구 5만 명이 지금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만 못하다는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롤리니스와 살러투드로 구분되는데요. 살러투드는 내가 선택한 고독입니다.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긍정적인 고독이죠. 반면 롤리니스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고 혼자 남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위험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50대의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과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하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깊은 외로움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외로움의 핵심에는 짙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우울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우울증이 아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나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전화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께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1.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주문 같은 말입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매일 되뇌는 겁니다. 둘째, 2. 두 개의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집 밖에서의 취미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산 동호회든 동네 도서관의 강좌든 작은 모임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연락해줄 사람이 생깁니다. 이 작은 소속감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반드시 SOS를 쳐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하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결국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슈퍼맨 같은 친구들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밤새 함께 빈소를 지켜준 친구,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술 한잔 사주며 등을 두드려주던 친구,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그 진심이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혹시 그런 친구를 잊고 지냈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서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어제 만난 것처럼 당신을 반겨줄 겁니다.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내가 새벽 2시에 찾아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체를 묻어야 해라고 말했을 때 어디에 묻을 건데? 삽은 내가 챙겨갈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도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옛 경전의 한 구절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런 친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 또한 그 친구를 위해 기꺼이 삽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인은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낸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인 관계죠. 또한 자녀들도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이지만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기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기인이 있다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손절을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도망쳐야 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니까 너 같은 사람 받아주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짓밟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도망쳐 나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인을 만났다면 평생을 다해 지켜야 하고 귀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들도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자랑,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심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지만 무작정 손절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밥값을 낸다면 그냥 맛있게 얻어먹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쩌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보다 사람과 연결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망, 복지의 망, 의료의 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치유됩니다. 부디 당신의 곁에 귀인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따스한 온기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움은 때로 소리 없이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고독도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하는 고독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통계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중 수년째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노년층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를 줄여서 빈병고무라고도 부릅니다. 첫째는 빈곤입니다. 가난은 젊거나 늙거나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입니다. 둘째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하나의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질병은 더욱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셋째는 무의, 즉 할 일이 없음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주제인 고독입니다. 이 4가지 고통은 따로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려와 한 사람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 즉 외로움은 이 모든 고통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와 같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독부 장관을 임명할 정도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관련 부처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극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노년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신 볕이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웅크린 채 앉아있거나 온종일 누워있는 앙상한 모습, 깊게 팬 주름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 방 안에 배어있는 특유의 냄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와 여기저기 쑤시는 만성질환, 그 장면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일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나를 찾아올 친구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깊은 고독에 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소셜미디어, SNS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닌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쓴 또 다른 아바타에 가깝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신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만을 전시하는 그곳에서 나의 초라하고 아픈 속내를 드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뿐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사이버 공간의 친구 5만 명이 지금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만 못하다는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롤리니스와 살러투드로 구분되는데요. 살러투드는 내가 선택한 고독입니다.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긍정적인 고독이죠. 반면 롤리니스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고 혼자 남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위험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50대의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과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하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깊은 외로움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외로움의 핵심에는 짙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우울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우울증이 아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나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전화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께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1.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주문 같은 말입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매일 되뇌는 겁니다. 둘째, 2. 두 개의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집 밖에서의 취미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산 동호회든 동네 도서관의 강좌든 작은 모임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연락해줄 사람이 생깁니다. 이 작은 소속감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반드시 SOS를 쳐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하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결국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슈퍼맨 같은 친구들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밤새 함께 빈소를 지켜준 친구,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술 한잔 사주며 등을 두드려주던 친구,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그 진심이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혹시 그런 친구를 잊고 지냈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서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어제 만난 것처럼 당신을 반겨줄 겁니다.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내가 새벽 2시에 찾아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체를 묻어야 해라고 말했을 때 어디에 묻을 건데? 삽은 내가 챙겨갈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도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옛 경전의 한 구절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런 친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 또한 그 친구를 위해 기꺼이 삽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인은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낸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인 관계죠. 또한 자녀들도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이지만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기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기인이 있다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손절을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도망쳐야 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니까 너 같은 사람 받아주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짓밟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도망쳐 나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인을 만났다면 평생을 다해 지켜야 하고 귀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들도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자랑,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심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지만 무작정 손절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밥값을 낸다면 그냥 맛있게 얻어먹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쩌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보다 사람과 연결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망, 복지의 망, 위로의 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치유됩니다. 부디 당신의 곁에 귀인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따스한 온기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움은 때로 소리 없이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고독도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하는 고독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통계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중 수년째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노년층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를 줄여서 빈병고무라고도 부릅니다. 첫째는 빈곤입니다. 가난은 젊거나 늙거나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입니다. 둘째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하나의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질병은 더욱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셋째는 무의, 즉 할 일이 없음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주제인 고독입니다. 이 4가지 고통은 따로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려와 한 사람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 즉 외로움은 이 모든 고통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와 같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독부 장관을 임명할 정도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관련 부처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극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노년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신 볕이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웅크린 채 앉아있거나 온종일 누워있는 앙상한 모습, 깊게 팬 주름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 방 안에 배어있는 특유의 냄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와 여기저기 쑤시는 만성질환. 그 장면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일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나를 찾아올 친구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깊은 고독에 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소셜미디어, SNS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닌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쓴 또 다른 아바타에 가깝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신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만을 전시하는 그곳에서 나의 초라하고 아픈 속내를 드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뿐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사이버 공간의 친구 5만 명이 지금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만 못하다는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롤리니스와 살러투드로 구분되는데요. 살러투드는 내가 선택한 고독입니다.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긍정적인 고독이죠. 반면 롤리니스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고 혼자 남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위험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50대의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과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하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깊은 외로움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외로움의 핵심에는 짙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우울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우울증이 아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나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전화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께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1.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주문 같은 말입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 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매일 되뇌는 겁니다. 둘째, 두 개의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집 밖에서의 취미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산 동호회든 동네 도서관의 강좌든 작은 모임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연락해줄 사람이 생깁니다. 이 작은 소속감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반드시 SOS를 쳐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하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결국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슈퍼맨 같은 친구들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밤새 함께 빈소를 지켜준 친구,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술 한잔 사주며 등을 두드려주던 친구,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그 진심이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혹시 그런 친구를 잊고 지냈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서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어제 만난 것처럼 당신을 반겨줄 겁니다.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내가 새벽 2시에 찾아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체를 묻어야 해라고 말했을 때 어디에 묻을 건데? 삽은 내가 챙겨갈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도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옛 경전의 한 구절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런 친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 또한 그 친구를 위해 기꺼이 삽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인은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낸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인 관계죠. 또한 자녀들도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이지만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기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기인이 있다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손절을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도망쳐야 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니까 너 같은 사람 받아주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존감을 짓밟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켜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취합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도망쳐 나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귀인을 만났다면 평생을 다해 지켜야 하고 귀신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관계들도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자랑,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심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겠지만 무작정 손절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으면서도 밥값을 낸다면 그냥 맛있게 얻어먹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쩌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자랑을 무심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보다 사람과 연결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의 망, 복지의 망, 위로의 망이 우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치유됩니다. 부디 당신의 곁에 귀인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귀인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따스한 온기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로움은 때로 소리 없이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고독도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마주하는 고독은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통계 중 하나가 바로 노인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 중 수년째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노년층이 겪는 4가지 거대한 고통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를 줄여서 빈병고무라고도 부릅니다. 첫째는 빈곤입니다. 가난은 젊거나 늙거나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입니다. 둘째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하나의 병이 또 다른 병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질병은 더욱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셋째는 무의, 즉 할 일이 없음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은퇴 후 맞닥뜨리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해 볼 주제인 고독입니다. 이 4가지 고통은 따로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려와 한 사람의 삶을 잠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독, 즉 외로움은 이 모든 고통을 증폭시키는 기폭제와 같습니다. 이미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독부 장관을 임명할 정도입니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관련 부처를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고독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극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노년의 고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 좋은 구두를 신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대신
볕이 잘 들지 않는 좁은 방, 웅크린 채 앉아있거나 온종일 누워있는 앙상한 모습, 깊게 팬 주름과 정리되지 않은 머리, 방 안에 배어있는 특유의 냄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함 속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와 여기저기 쑤시는 만성질환. 그 장면 속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일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나를 찾아올 친구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런 깊은 고독에 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소셜미디어, SNS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NS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닌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쓴 또 다른 아바타에 가깝다는 것을요. 모두가 자신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만을 전시하는 그곳에서 나의 초라하고 아픈 속내를 드러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화려한 삶을 엿보며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뿐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하듯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고독감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사이버 공간의 친구 5만 명이 지금 내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단 한 사람만 못하다는 진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내 곁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저는 이 지독한 외로움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롤리니스와 살러투드로 구분되는데요. 살러투드는 내가 선택한 고독입니다.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긍정적인 고독이죠. 반면 롤리니스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되고 혼자 남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부르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위험한 외로움입니다. 특히 50대의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단순히 돈이 없고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때는 있었던 돈과 가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손 내밀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회적 연대감의 완전한 붕괴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외로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침범하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내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이 깊은 외로움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선 외로움의 핵심에는 짙은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우울감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우울증이 아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우울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우울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이나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나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길을 찾기 어려울 때 전화를 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외로운 분들께 외로움 극복 키트 129를 늘 가지고 다니시라고 권합니다. 첫째, 1. 하나의 만트라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트라란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주문 같은 말입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짧은 문장을 만들어 매일 되뇌는 겁니다. 둘째, 2. 두 개의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집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할 수 있는 취미여야 합니다. 집 밖에서의 취미가 특히 중요합니다. 등산 동호회든 동네 도서관의 강좌든 작은 모임에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의 빈자리를 알아채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연락해줄 사람이 생깁니다. 이 작은 소속감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올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반드시 SOS를 쳐야 합니다. 미리 정해둔 친구나 가족, 혹은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하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결국 우리를 외로움에서 구해주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인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 친구입니다.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슈퍼맨 같은 친구들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밤새 함께 빈소를 지켜준 친구,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말없이 다가와 술 한잔 사주며 등을 두드려주던 친구,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그 진심이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혹시 그런 친구를 잊고 지냈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서 생각해보니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 어제 만난 것처럼 당신을 반겨줄 겁니다.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내가 새벽 2시에 찾아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해쳤는데 시체를 묻어야 해라고 말했을 때 어디에 묻을 건데? 삽은 내가 챙겨갈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도 기꺼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옛 경전의 한 구절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런 친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 또한 그 친구를 위해 기꺼이 삽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인은 바로 가족입니다.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든든한 내 편은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을 함께 겪어낸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묶인 관계죠. 또한 자녀들도 아이가 어릴 때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이지만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함께 늙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의 기인,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반면 기인이 있다면 귀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끊는 손절을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도망쳐야 할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